씨, 오케이. 우리 보자. 질문을 가다모 뭐 이야기 질문을 가다모 이야기하기 전에 들어온 질문들 좀 한번 정리를 해보자. 예, 뭐 그러고 이제 또 산뜻한 새 출발을. 그 다음에 가다모를 끝내고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고요. 예. 들어온 질문들 정리. 근데 좀 어렵던데. 나도 살짝 어려운 걸 떠나서 나 지금 약간 팬티 보고서 이성을 놔버렸긴 한데 보자. 갓아머요? 갓아머가 뭐야? 갓아머. 아씨. 하여튼 자 보자. 일단은 이거 뭐야? 해석학은 대체 누가 만든 거죠? 아까 앞서 이야기가 질문에 대답이 되었던 것 같음. 예. 공식적으로는 뭐 저기 필론 때부터 뭐 이야기를 알레고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뭐 성서 주석에 대한 이론으로서 먼저 나왔었고 그 뒤에 이렇게 쭉 오다가 뭐 공식적인 형태의 학문으로 만들어진 건 이제 가다머다. 그러니까 학문의 형태라기보다는 그 철학으로 이제 들어온 것이 이제 하이데거 가다머의 공이라는 정도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오케이. 누가 만들었냐, 해석학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해석의 규칙을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알방도가 없어요. 그치. 누군가는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게 철학은 누가 만든 거죠? 그러면 할 말 없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 최초의 해석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고 했을 때는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응? 대신에 해석학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제 등장했냐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단 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하. 뭔가 점차 쓰이기 시작했다. 이런 정도로 예. 해석되지 않은 잠시만. 그다음에 단 하우어가 썼던 게 1654년 이 정도가 되네요. 네. 이게 뭔 소리야? 나 지금 그래 이거부터 얘기 다루면 되겠다. 현상적 개념이 실제로 있고 해석학을 한다는 거죠? 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이거는 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는 주어진 텍스트에 대한 해석인 거니까 이건 현상적인 개념의 유무랑은 별개인 거지. 예. 그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석학의 주제는 현상이 아니라 주어진 텍스트에 가깝다인 거구나. 일단 텍스트가 주어진 건 맞잖아. 그러니까 텍스트가 현상일 수는 없는 거잖아, 인 거지. 그렇게 텍스트 자체가 개념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바꿔서 하면 현상이 먼저 있고 그 뒤에 해석이 따라 붙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현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 저게.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지금 여기서 해석학을 다루는 거는 이게 그 어떤 그 인식론적 존재의 유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눈앞에 글자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뭐 그런 셈인데 이제 바꿔서 이때 이해한 바대로 이제 아하. 어떤 현상이 먼저 선제를 해 있고 아하. 두 번째로 거기에 이제 해석이 따라 붙는 거 아니냐. 아하. 그치. 라는 어떤 질문이라고 저는 일단은 저 질문을 조금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해를 해봤는데. 아하. 아까 앞서서 저희가 봤었던 그 카푸토의 어떤 뭐랄까 선언? 저기 그 해석의 배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는 현대 해석학자들한테는 어떤 답변을 들 거냐면은 언어 이전에 어떤 사고가 있는데라는 답변을 들 확률이 좀 있어요. 언어 이전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사고를 언어로 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은 그 언어를 어떤 벗어난 사건 그 자체 혹은 사태 그 자체라고 하면 그 언어 이전에 뭔가 해야 된다는데 이게 좀 말이 좀 웃긴 게 언어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얘기는 말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언어의 체계 안에 있다는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태 자체를 뭔가 사태 자체로서 기술할 수 있느냐, 설명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혹은 뭐 번역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해석학자들은 그거는 첫 번째 이제 안 될 거고 두 번째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상식에서 굉장히 좀 벗어나 보이는 얘기. 또라이들. 이 사람들이 어떤 그쵸 서 있는 지평이라는 것이 이렇다. 그치. 그러니까 해석학은 실제에 대한 학문이 아니다. 오히려 실제는 또 니체처럼 해석밖에 없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거의 실제성을 다루는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
실제하는 것의 실제성을 다룬다. 이게 아니지. 그 실제 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들의 실제성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나? 예, 뭐 어, 그럴 수도 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참 뭐 실제성이란 말이 참 어려운데 아무튼간에 이거 뭔가 실제 유무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뭐 그런 정도가 될 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연달아서 질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착각적인 진리는 물건이랑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주셨는데 착각적인 진리? 이게 개념이라는 게 착각적인 진리라고.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게 그 개개인들 내부에서 따로 각자의 착각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제 그게 앞서서 저희가 일상적인 어떤 해석의 용법들을 봤을 때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해석이라는 게 주관적인 측면이 있을 수밖에 또 없는 것이고 이제 근데 이제 개념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저렇게 개념에 대한 어떤 질문을 주시는 건 보통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이라는 거는 저희가 앞서서 이제 해석학적인 순환을 얘기를 하면서 한 단어가 한 문장 안에서 이제 결국 의미 찾게 되는 것이고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하지만 근데 개념이라고 말하는 거는 개념은 그 문장의 그 개념이 어디에 위치해 있든 그 개념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 개념이 해석인데 개념이 해석이 아니냐. 개념이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뭐 근데 약간 스피노자 입장에서 개념이라는 거는 해석이라기보다는 뭐가 됐든 간에 그 개념은 관념 뭐 사실 스피노자는 상대적인 형태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다루진 않으니까 뭐 그냥 그 외부 사물이 내 머릿속에 수반돼서 만들어지는 관념을 그냥 개념이라고 부르는 걸 텐데 여기서의 개념은 지금 해석학에서의 개념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주관적인 거잖아. 다 주관적.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측면을 띌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앞서서 저희가 이제 슐라이머의 얘기를 했을 때 작가와 해석자의 관계, 텍스트와 해석자의 관계에서 주관적이라고만 치부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해석자가 나머지 작가 혹은 작품의 향을 다 먹어버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은 이해라는 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사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완전한 주관성이라고 놓기에는 그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에 해석자가 저자의 모든 의도들을 다 지멋대로 먹어가면서 이게 맞는 이것도 괜찮은 거 아니냐가 주장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도 이제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지. 그냥 그치. 자의적인 해석도 그냥 해석의 형태인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주관성은 개념이 완전히 주관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주관성을 띠기는 한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 물건을 설명하는 것도 개념을 주장하는 걸 해석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개념과 해석함에 대한 해석과 해석을 해석함 같은 이야기를 봤는데 저게 지금 우리는 지금 해석을 할 때 개념을 다루는 게 아니라 개념을 다룬다고 해야 되나? 아까 이제 그 개념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그러니까 어원적인 얘기를 이게 또 독일어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이제 베그리프라고 부르는데 개념을 어디에서 온 단어냐면은 베그라이펜에서 온 단어예요. 베그라이펜은 뭐냐? 무언가를 움켜잡는다는 뜻이에요. 개념의 여기다 좀 써줄 수 있어? 개념의 독어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독어는 베그리프라고 부르는데 베어 베그리프인데 이게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베그라이펜에서 온 단어예요. 이것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그라이펜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랩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움켜잡는 거, 그 상황을 고정시켜 보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 약간 흘러가는 어떤 현상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생각이나 사유나 뭔가 눈앞에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고정시켜 놓는 행위를 개념이다라고 부른다. 고정시켜 놓은 것을 개념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지금? 예,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것이죠. 신기하다. 그렇군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랑 해석은 근데 그러면 그
붙잡는 과정은 일단은 붙잡는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그 붙잡는 주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주관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음흠. 100% 객관적인 어떤 무언가를 담보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물음표를 쳐본다. 이 정도 얘기를 그치. 한다는 거죠. 어원적으로 그러니까 했을 때는. 이게 약간 주관적이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적어도 마냥 객관적이진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아, 오케이. 그래서 이게 어허. 좀 저희 업계에서 그냥 어원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접근 방식이 굉장히 일상적입니다. 나는 철학을 업계로 부를 때가 너무 즐거워 항상. 오케이.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어허. 뭔가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100% 만족스러운 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서로가 쓰고 있는 개념이 이게 서로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단어의 어떤 그 공유 혹은 단어의 어떤 약속들을 맞춰가는 과정인 건데 뭐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그 개념을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뭐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그 해석 자체가 완전히 주관적이다라고 하기엔 주관성을 띠기 때문에 그거를 해석이 주관적이다라기보다는 개념이 항상 객관적일 수만은 없다. 그래서 주관성을 일부는 띈다.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지. 뭐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정의를 보고 해석하는 건가요? 해석이 있고 정의가 쌓이는 건가요? 나 지금 이해가 안 갔어. 좀 뭔 소리일까? 정의를 보고 해석하는 건가요? 그치. 정의라는 게, 그치. 개념인 건데, 본인이 여기서 개념을 얘기를 한 건데,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 자꾸 다른 학자 끌어들이는 게 별로 좋은 해설 방식도 아니고 으흠. 이게 뭐 이해를 돋구는 방식도 아니지만 잠시만요. 개념 해석하는데 개념을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 다음에 개념이 쌓이는 건가? 후자라고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제 저기 잘 알려지지 않는 철학자 중에 블루멘베르크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개념이란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고 으흠. 했을 때 이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의 봤을 때 개념이라는 거는 무언가가 결정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의 어떤 결정화 있잖아요. 뭔가 굳어지는 거. 으흠. 그런 식으로 이제 굳어진 것을 우리가 개념이라고 뭐로부터 굳어진 거냐? 우리가 쓰는 일상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로부터 출발해서 여기로 굳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입장을 따르다 보면은 우리의 일상어가 이중적인 방식으로 운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운동이란 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으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일상어가 개념을 만들어내는 결정화 어떤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으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개념이 일상에서 작동하지 않을 때, 개념이 어떤 일상적인 뭔가를 포착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했지, 그러니까 그라이펜 잡아내지 못했을 때, 그 개념은 개념으로서 이제 쓸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굳어졌던 게 무화돼 버리는 어떤 일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일단 잡아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온전하지 않은데라는 이야기들을 해버리는 순간 해당 개념은 해체된다라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해석학에서 대화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게 됩니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를 해야 되니까. 네. 그치.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해체라는 게 말이 좋아서 해체지. 실제로는 그럼 이걸 다른 걸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그럼 이건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계속 재구축을 할 테니까. 그렇죠. 아하.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그 하버마스가 으흠. 해석학에 큰 관심을 가졌을 때 나왔던 게 의사소통 행위 이론이에요. 으흠. 그래서 하버마스가 그때 당시에 해석학적인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대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당 50년대쯤에 논쟁을 합니다. 뒤에 나올 얘기를 조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런 정도의 얘기. 일단은 그러면은 그럼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해볼게. 가다머랑 네. 이렇게 해보면 되려나? 해석학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철학적 해석학이라고 보통 불러요. 해석에서 다루게 되는 사람들과 주요 저서 그리고 읽어볼 만한 책들과 순서, 가이드라인 이렇게를 한번 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가다모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자. 왜냐면 사실 내가 지금 다음 학기에 양쌤이랑 수업할 때 텍스트를 어떤 걸 읽어볼까 그러다가 우리 니체 말고 이제 해석학이나 이런 것들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뚝 던져놨거든.
그래서 뭐, 나랑도 읽는다고 했는데, 어? 나랑 나 졸업하기 전에 가다모 읽자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안 읽으시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그 권쌤이 너무 강력하셔서 이게 약간 그래서, 빌런의 힘을 빌려서 한번 가보려고. 하여튼 뭐 일단 그럼 가다모를 한번 봐보죠. 가다모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자, 저 팬티색 이야기 좀 이따 해줄게. 그래. 하여튼 저 뭔 소린지 감도 안 와가지고 일단 넘겼는데 일단은 이거부터 가봅시다. 가다모 이야기. 가다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가다모 생애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1900년 이제 브레슬라우, 지금 아마 폴란드 땅이었어요. 거기서 태어났었고, 음? 이제 독일의 이제 마르부르크라는 곳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유수의 이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신칸타파라는 이제 어떤 거대한 어떤 사조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이데거를 만나게 됩니다. 음흠. 하이데거를 보고 완전히 경도가 되어버려요. 원래는 신칸트 파의 계보에 있었으나 네, 맞아요. 하이데거를 만나고 이제 어떤 그 사상적 전환을 한다. 예, 맞습니다. 예. 경도된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 만남에 대해서 본인이 서술한 게 있는데, 음흠. 굉장히 압도적이어서, 음흠. 저 사람이 말하는 어떤 철학적인 어떤 얘기들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경외감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존경심이 드는 동시에 두렵고. 왜 두렵냐?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학문적 성취를 모조리 의심하게 돼요. 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앞에 너무 천재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범부구나 하는 이제 저기 계기가 됩니다. 근데 또 가다머는 나치에 충성은 안 했잖아. 아, 맞습니다. 그게 근데 이제 뭐랄까 조금 소시민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이제 후세 사람이 너무 이제 속 편하게 얘기한 거기도 하겠지만, 음흠. 이제 흔히 그 나치 시기에 뭔가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음. 나치에 복역을 했던 하이데거와 음흠. 나치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던 야스퍼스, 음흠. 이 둘을 대비를 시키는데, 그 중간에 가다모가 소극적인 저항자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기였냐면은, 이제 그 나치가 이제 독일 사상 뭐 선전을 하라, 아니면 이제 뭐 자기네들한테 부역을 하라고 막 이제 압박을 넣을 거 아니에요. 음흠. 그러면은 가다모는, 나는 2000년이 넘게 된 책들, 그러니까 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거밖에 나는 안 읽는다. 현대에 이제 이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네. 고전충이기 때문에 요즘 이야기 안 끼어들 거니까 니들끼리 지지고 볶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회피를 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이제 소극적으로는 철학자는 시대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글을 남기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뭐 적극적인 저항자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막 활동적인 사람은 아니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역하지 않음으로써의 소극적 저항. 예,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독일 나치가 이제 패망을 하고, 음흠. 소련 점령기, 그 다음에 저기 연합국들이 점령했을 때, 음흠. 가다모가 이제 동북 라이프치히였나에서 이제 서독으로 넘어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음흠. 그때 이제 소련 장교한테 3일간 구금이 되는데, 음흠. 이제 결론적으로는 나치와 관련이 없다는 어떤 판정 하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오호, 그렇군요. 뭐 하여튼 그래갖고 그러면은 가다머는 무슨 이야기를 주로 얘기를 하나요? 아까 해석학적 순환이 가다머의 이야기인 건가? 해석학적 순환은 기원을 따지면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이제 소급해 간다고 합니다. 오케이. 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음흠. 이제 그래서 해석학적 순환은 해석학자들이 다들 이제 쓰는 어떤 용어, 단어,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냐, 사상적인 어떤 배경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원적인 탐구, 아까 제가 이제 어원적인 어떤 접근 방식을 좋아한다 했잖아요. 음흠. 예, 이 사람도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제 어원적이다 보니까 어떤 개념사를 추적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개념사 중리화 추적을 방법, 예, 먼저 적으시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뭐 쭉쭉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적어주는 것도 좋아. 내가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내가 정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링크 열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뭔가 자꾸 막 모음이 튀어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그래. 뭔가 오케이. 그럼 문자가 되지. 뭐 어원
어원과 개념사 추적을 좋아함. 요 정도까지만 적고 그리고 또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글을 쓰냐면은 이게 글쓰기 무슨 얘기를 하나. 아무튼간에 이제 개념사를 추적하면서 이것이 원래 최초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진리화 방법과 주저가 보통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는 서술 방식이 보통 이렇습니다. 음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진리화 방법 얘기로 이제 조금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진리화 방법은 총 이제 세 권, 그러니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언급을 하자면은 첫 번째는 예술 작품에 대한 논의를 다루게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해석학들에 대한 어떤 진단들이 이루어집니다. 음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언어의 이제 문제를 다루게 돼요. 언어의 문제? 네, 문제라는 언어의 게- 문제. 그러니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좀 잠깐 이걸 드리자면은 언어의 문제라면 언어가 가지는 문제인 건가? 그러니까 언어가 그러니까 보다 조금 이게 다르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3부의 그 제목이 잠깐만 해석학이 음흠. 실존적 혹은 존재론적인 전환을 하는 언어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지금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석학이 실존적, 존재론적 네. 부상을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앞서서 우리가 사고를 언어로 한다. 그리고 설명을 언어로 한다. 말로 이렇게 모든 거를 이제 언어로 이제 뭔가를 설명하고 번역하고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흠. 인간이 그냥 해석하는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존재 방식이 해석이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언어가 동반돼야 된다. 대강 이런 논리. 오호, 그렇군요. 와, 근데 이 사람 29살에, 그러니까 30살에 대학교 됐네? 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런 정도의 인물이 하이데거를 만나서는 굉장히 네, 그렇다. 그러니까 여담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진리학 공법이 1960년에 나오거든요. 어허. 1960년에 나오는데 이거 60살에 썼다며요. 예, 60년에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 진리학 방법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 등 뒤에 계속 하이데거가 앉아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요. 고스트 철학과왕이야? 예, 그러니까 자기 뒤편에 항상 하이데거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본인보다 한 11살 많네요.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1800 몇 년이야? 1889년. 네, 11살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본인이 완전히 그냥 흠뻑 이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설이랑 하이데거 아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를 했다라고 써있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대한 그 세미나를 이제 하이데거가 이제 주최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그 세미나에서 하이데거가 그 실천지, 그러니까 프로네시스를 이게 바로 양심이다. 실천지가 양심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탁 이제 정의를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가? 아연실색 아주 좀 이제 뭔가 침묵이 좀 흘렀고 이제 모두가 놀라워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조금 더 생애를 말씀드리자면은 하이데거에 거의 압도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하이데거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목을 해가지고 가다모는 플라톤으로 관심사를 옮겨가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자기가 나름대로 사상적인 어떤 도피라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근데 102살까지 살았네? 그렇지. 예. 참 오래 살았습니다. 레벨이 100이 넘었었어? 와. 102년에 살고 2002년에 죽었으니까 그간 남긴 책도 많고 글도 많고 인터뷰도 있어요. 인터뷰도 많고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아니 1900년대 사람인데 1900년대 사진인데 영상도 있어. 유튜브에 제데프랑 했던 어떤 방송들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오, 미쳤네. 장난 아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이군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주 중심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해석학에서 언어를 좀 더 많이 부상을 시켰다. 하이데거. 카다모.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완전한 추종은 아니지만 하이데거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본인 것도 챙겨가면서 해석학을 철학의 어떤 반열로, 철학의 어떤 뭐랄까 영역으로 이제 진입시킨 어떤 장본인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담이 자꾸 이제 그 야사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가다모가 원래 진리화 방법을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할 때 아하. 제목을 뭘로 지으려고 그랬냐면은 철학적 해석학의 기본 특징들. 이게 지금 진리화 방법의 부제거든요. 아하. 부제를 제목으로 쓰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전까지 해석학은 성서 해석학이었던 거야? 성서 해석학이다 보는 이거는 이제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여기가 그 하이데거 가다모에 이르러서 그 앞선 전까지의 해석학과 달라지는 지점 중 하나는 해석을 규준을 마련하는데 큰 관심이 없어요. 각자만이 알아서 해석하는 거지, 뭐, 그 중에 잘 된 거 예. 쓰고, 막 이런 거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사는 우리가 해석하는 존재라는 걸 규명하고 싶은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세계를 해석하는 존재라는 것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봐야 되나? 예, 이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서 저희가 뭐 성서 해석학이라든지 일단 뭐 문헌에 대한 해석학들, 그 다음에 뭐 슐라이어가 말했던 어떤 보편 해석학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이해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지 잘못된 이해를 피할 수 있을까, 오해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게 그들의 이제 관심사였다면, 이들에 가서는 오해나 이런 오독이나 이런 거를 피하는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러니까 하이데거 용어라고 한다면 현존재 같죠. 현존재가 실존하는 방식, 우리가 바꿔 말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은 해석이다를 주장하고 싶었던 이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맞거나 틀렸다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재밌군. 내가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영역이 있긴 하다. 왜냐면 나는 안 그래도 계속 철학 상담 쪽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내가 코칭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나는 코칭이 계속 돕는 과정들을 재해석을 돕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거든. 그리고 철학 상담의 역할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도 재해석을 덮어 씌우는 것이라고 들은 쪽이라서, 안 그래도 해석과 재해석이라는 측면에서 되게 재밌게 다뤄볼 만한 책들이 있을 것 같구나.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시 또 PC로 일단은 슬라이드 들어와가지고 잠깐만요. 네.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얍. 네. 잘 되네. 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진리학 방법 얘기 간단하게 좀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는 게 그다음에 어떨까? 요 정도? 그러니까 진리 방법 이야기? 네. 그러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진리학 방법 얘기를 조금 그러니까 뭐 주저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끝낸다는 거는 조금 이제 저도 아쉽고. 아마도 잘하면 진리화 방법을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게. 네. 청강화. 진짜 아쉽겠다. 네. 나 있을 땐 아니고 주더니 아무튼. 그니까. 네, 그럼 진리화 방법은 오케이. 네.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그 부를 나눴으니까 1부, 2부, 3부, 그러니까 저기 세 부분 나눴으니까 각각에 맞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 작품에 대한 논의를 먼저 이제 간략하게 좀 다루고자 하는데, 그 예술 작품에 관한 논의 주된 어떤 대적자는 칸트예요. 예술 작품에 대한 논의에서는 대적자를 칸트로 둔다. 네. 오호, 오케이. 왜 칸트로 두느냐? 여기 슬라이드 하나를 새로 다음 슬라이드 하나 열겠습니다. 오케이. 본인이 열어주십시오. 오케이. 네, 제가 열었는데, 뭐냐면은, 잠깐만. 나 안 그래도 지금 예스24에서 그 진리화 방법 찾아가지고 그 목차를 같이 보고 있기는 해. 진리화 방법이 최근에 이제 또 이제 그 원래 절판됐었는데 다시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번 여름쯤인가? 네, 아주 뭐 네, 좋은 현상입니다. 왜 이래? 아무튼 설명드리자면은 일부 예술 작품의 존재론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 대적자가 이제 칸트가 돼요. 왜냐고 말씀을 이제 질문하시면은,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나오는 미학에 대한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칸트가 얘기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목적 없는 한목적성,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인식 일반이라고 하는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해서 쾌가 느껴지는 것,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아, 칸트에게서 미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오케이. 목적 없는 한목적성은 뭐냐?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유로운 유희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게 같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우리가 뭔가를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는 칸트가 보기에는 그 아름답다에 해당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또 저기 지난번에 했던 저기 그 친구가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 뭐라고 할지는 음. 모르겠지만 뭔가 아름답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판단력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범주들 혹은 뭐 개념들에 의해서 이거를 탁탁 이제 그 적재적소에 이게 딱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얘는 딱 들어왔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 없는 한목적성. 그러니까 이거에 해당하는 목적이 없는데 그거가 어쨌든 뭔가를 껴넣어야 되니까 뭘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있지 않은 거를. 그래서 상상력과 지성의 자유로운 유희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딱 껴지게 되는 건데 거기에서 어떤 근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인식도 아닌 거고 근데 거기에서 쾌가 그냥 느껴지는 것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약간 가다마가 인식적 현상인 거지, 미는 지금.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없는 오, 거예요. 알미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 우리가 없는 거예요. 가다마가 보기에는 이 비판은 뭐냐면은 아름다움이라는 게 음흠. 라는 것을 칸트가 주관화로 제한시켜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나아가는 거는 여기에 더해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칸트의 그 판타는 비판의 어떤 미학의 부분에, 그러니까 앞선 일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보통 천재 미학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음흠. 그러니까 천재란 어떤 그 자연의 총화가 자연의 자연미를 보고 그것에 규칙을 부여를 해서 음흠.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게 또 어떤 저기 판타는 비판의 얘기였던 것 같은데. 네. 네.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은 근데 천재는 이 예술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설명을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천재한테는 너무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음흠. 그렇다 보니까 창작 또한 주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움이라는 일을 둘러싸고 모든 것이 다 주관화돼 버리는 거예요. 음흠.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은 작품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맥락을 제거시켜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남아있는 건 딱 하나, 단 아름다움이라는 속성이라고 말하기도 못한 주관적 결과물만 남아있게 된다는 현상을 이제 가다먹어 보기에는 이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모든 네. 것들을 다 주관화시켜 버리면 네. 저기서 만들어져 있는 모든 맥락들이 같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지금 원문에 지금 정확하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이거를 말하자면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들을 박제시킨 박물관. 아하.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림으로써 아름다운 것들이 아예 사라지게 된다.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하는 그 개별의 아름다운, 그러니까 개별의 미술 작품들 각각의 것들과 그 맥락들과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 그렇죠. 걔네들이 근데 그냥 아름답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것이 동일하고 균질화돼 버리는 현상을 낳게 된다는 예를 거죠. 들어 아름다움의 차이라든가 혹은 그 수준의 차이들이나 수준의 다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칸트에게서는 저 관점에 의하자면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그 예술 그 뭐 꼴알못의 그 머시기가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가다모가 이제 뭔가 일으키고 바꿔보고 싶었던 거는 예술 작품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이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다모가 이제 주장하는 바는 예술 작품의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술 작품이 어떤 존재이길래 어떻게 있는 거길래 우리한테 아름답다라고 이게 되는 거냐, 혹은 이제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작품을 마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지금 말씀드린 게 좀 더 정확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놀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잠깐만 지금 광고가 진행 중이란데 뭐 상관없겠지. 오케이. 근데 그 놀이와 같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놀이에 대한 분석이 이어지는. 근데 그치 네. 잠깐 여기서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해진 게 가다머 이전에 요한 하위징어가 놀이 네. 개념을 다뤘었잖아. 아 맞아요. 호모 루덴스에서 그치 다루죠. 호모르덴스에서 왜냐면 가다머보다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여기랑 관련이 되나요? 아 정확하게 가다머가 하이징어를 인용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오케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기 지금 찾아봤는데 어허. 그러니까 하위징어는 놀이를 그 뭐지 무규칙의 현실의 어떤 규칙성을 강제해서 비일상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이야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지금 맥락에서 인용을 했냐면은 어허.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놀이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이제 하이징어를 어떻게 지금 거기 인용을 하고 있나 진라본보에서 197번 이제 각주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네. 음흠. 분석을 좀 해보면은 놀이를 할 때 음흠. 한다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 현상이라고 하면 아까 현상 질문이 왔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한번 봅시다. 음흠. 놀이자가 놀이를 한다가 이제 그냥 쉬운 문장이 되겠죠? 아니면 이제 뭐라고 뭐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한다. 음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언뜻 보기에 축구 선수가 제 축구라는 놀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기엔 이렇다는 건데 언뜻 보기에는 가다모가 하는 거는 말하는 거는 가다모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놀이의 주체는 놀이 그 자체다. 왜? 라고 하면은 축구 선수가 축구라는 놀이에 의해 움직여지는 거다. 네. 말하자면 놀이에 의해 축구라는 규칙이라는 게 조금 더 뭔가 이해하면 용이할 것 같아요. 그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치. 선수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라는 거는 들여다보면은 좀 복잡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축구가 축구 선수 없이 축구일 수는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축구가 일어날 수는 없어. 그치. 놀이 주체, 그러니까 놀이하는 사람과 놀이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가다모가 심어두고 있는 어떤 맥락은 자, 우리가 예술 작품이라는 걸 감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예술 작품을 해석한다. 우리가 주체로서 앞서 위에 봤었던 우리가 아름다움이란 거를 아름다움의 주관으로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게 아니라 예술 작품과 우리가 놀이하듯이 감상을 하는 거다. 작품을 대한 해석은 작품 자체가 주체이긴 하나 우리가 그것에 작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작품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면서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가 저 높은 꼭대기 위에서 작품을 바라보면서 저 작품은 뭐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논리로서의 작품은 어떤 존재 방식이냐 중간태라는 존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중간태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리스어에 있었던 그 용법이라고 해요. 수동도 아니고 능동도 아닌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중간태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방금 찾아보니까 뭐 그 뭐야 하위징어랑 가다모 막 이렇게 중간태 막 이런 개념인데. 네. 그래서 이제 저기 원문에는 메디알 진을 지닌다. 중간태적인 의미를 지닌다. 중간태 존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란 거는 작품의 존재 방식은 놀이고 놀이란 거는 중간태적이다. 작품 자체가 물론 뭐 이렇게 막 주체라는 단어를 쓰고 싶으면은 작품 자체가 주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작품이 우리를 해석자가 작품도 장악하는 게 아니다. 해석이란 거는 작품과 해석자가 만났을 때 그때 의미, 해석, 그리고 이해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게 가다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앞서 봐왔던 해석학과와는 다른 점이 저자에 대해서는 큰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한테 이해가 일어난 사건이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냐를 보고 싶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기 예. 희창이 왔다. 저기 중간태. 저기 야, 여기 뭐냐 해석학 스터디를 하자고 그랬는데 저 기다리고 있어요.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이런 기회에 그렇구만. 만나고 저기는 전공이 뭐였지? 저기는 해겔이었나? 해결인데 이제 저기도 이제 뭐냐 저기 낭만주의의 약간 주화 입마 같은 거에 빠졌던 것 같은데. 그렇구나. 나 그냥 해겔의 분류 방식 보면서 잘 모르겠어. 나 이렇게 그 사람 무협지 쓰는 것 같아갖고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자, 존재가 있으니까 무도 있겠지? 말을 촥촥 나눠가지고. 그래서 무협지인가? 이제 화경 나오는 건가 이제? 아 근데 이제 그 해겔이 사실 또 저기 가다모한테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철학자가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가다모가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이 논문 4편을 내요. 그게 또 묶여서 책으로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디알렉틱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거를 굉장히 되게 여기 써보자면은 잠깐만 갑자기 스펠링 디알렉틱 맞나? 갑자기 생각 안 나. 네. 팬티색에 대한 대답이 거의 다 끝났다고? 난 지금 팬티색에 대한 질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알아서 대답에 대한 질문을 찾아내셨어. 잠깐만. 팬티 색깔을 팬티와 색깔을 보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팬티 색깔이라는 해석을 하고 그걸 정의하는 것이며 팬티가 진짜 존재한지 개념과 해석과의 개념과 해석과의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실제하는 대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실제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 그치 팬티 자꾸 팬티 얘기하지 마. 팬티 얘기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 하여튼 일단은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그 예술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이게 일부인 거지. 이게 이 일부에 아주 간략하게 이제 줄여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칸티언들은 뭐라고 반박을 하나요? 너의 이해는 미진하다겠죠. 그러니까 칸트 알못이다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맘대로 생각해라 뭐 이런 쪽인 거구나. 그렇기도 하고 사실 또 저기 판단력 비판을 아주 중요한 저작이라고 치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그럴 수도 있다. 예,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칸트를 이제 저기 그 주요 대적자로 세우긴 했지만 그 이후의 모든 흐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천재미학이라는 걸 받아들여서 이제 실러가 이제 그 계승자로 등장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실러는 이제 그 미적인 거를 교육을 함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실러한테 미적인 거는 가상의 영역에 속해요. 근데 가다모가 비판하는 거는 그 가상적인 영역에서 힘껏 해봤자 현실과 맞닥뜨리면은 그거 그냥 무의미한 거 아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이제 사회적인 맥락을 전혀 이제 고려를 하지 않는 공동체적인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제 일일이 다 이제 비판을 하면서 자기 이제 존재로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 대한 존재론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대충의 이제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2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2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신과학에서 진리의 문제를 이해의 문제로 확장하기라고 목차가 되어 있군요. 정신과학에서 이해의 문제를 잠깐만요. 뭐라고지? 내가 써줄게. 지금 저기 책 옆에 있어가지고. 책 옆에 있어? 이해의 문제를 진리 물음으로 확장하기 이런 정도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실제로 등기에 이제 기존 해석학사에 대한 검토예요. 기존 해석학에 대한 앞서서 저희가 이제 취직이 전에 봤었던 그 모든 해석학들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저기 사실 이 책 내용에 이제 1부와 2부가 전환되면서 가다모가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그 아까 저희가 슐라이어 말을 봤잖아요. 슐라이어가 요구했던 해석학의 과제는 저자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쁘게 완벽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재구성에 하는 슐라이어 마어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나는
통합을 주장하는, 그러니까 진퇴제를 주장하는 해겔을 따르겠다. 음흠. 라고 하면서 이제 나는 그 입장을 가지고 기존의 각도를 검토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음흠. 그래서 여기에서 다뤄지는 거는 기존의 해석학들에 대한 이제 검토인데, 주된 이제 뭐랄까 비판 지점은 줄라이어마와 딜타이 이 두 명이에요. 지금 저도 목차를 같이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낭만주의 해석학과 그 역사학적 적용의 문제점, 여기서 슐라이어마어가 얘기했었던 보편적 해석학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천천히 비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봤었던 2번의 문제, 그러니까 심리적 접근의 문제를 이제 공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뭐랄까 앞서서 저희가 봤었듯이 여기 뭐 예술 작품의 존재 방식이 저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뭐 저자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뭘 해야 되냐? 그 저자 의도라는 게 뭐 그다지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거니까 모르는 걸로 칠수 그냥 우리끼리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좀 후려치게 말하자면 그런 것인데,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작품과의 어떤 논리를 통해서 의미를 이제 의미가 창출되고 뭐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지금 작가라는 그 어떤 항이 크게 고려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 그렇구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뭔가 기억나는 대로 막 말해가지고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이제 딜타이로 넘어와서는 흔히 얘기하는 역사주의라는 거를 문제 삼게 됩니다. 역사주의라는 문제는 뭐냐면은 곧 이거는 보편사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보편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죠. 역사라는 게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가치를 향해서 역사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게 보편사라고 이제 말이 되는데, 딜타이가 개인의 표현 그리고 자서전 이런 거를 한 사람에 대한 이해는 그 사람의 생에 대한 이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텐데, 그리고 이제 그 생애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것이고 자연과학으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편사가 끼어들면서 뭐야? 그러면 보편사에 맞춰서 그 사람의 생애 혹은 그 생의 의미가 정해져 버리잖아. 그 사람이 보편사 혹은 특정 개념, 가치에 얼마나 진보했느냐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네. 개별적인 파악은 너네들이 주장하는 개별 삶에 대한 개별적 파악은 결국 보편사로 끝나버리네. 왜 입장을 고수 못함? 이게 됩니다. 아하하하. 오케이. 그러면은 딜타이를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본다. 네. 딜타이와 그 역사주의라고 하는 그 일련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입장을 고수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 입장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결국에 개별적인 삶에 대한 개별적인 파악이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네. 너네들의 말대로라면. 그러니까 이제 그 가다모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다모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해겔을 비판하면서 은근슬쩍 마지막에는 해겔에 의지하네. 보편으로의 약간 환원 같은 느낌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삶을 파악하는, 삶을 이해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실제로 말해요, 딜타이가.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모가 이제 가다모 얘기를 하자면은 무언 얘기를 하냐. 이제 2부에서 이제 가다모가 하고 싶은 말은 전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전통이 또,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딜타이는 어둠의 해결을 빠졌다. 그치. 원래 근데 철학사에서 다 그런 어둠의 바들이 존재해. 보면은 라이프니츠도 뭐 스피노자를 비판한 스피노자주의자 막 이딴 이야기를 듣고,
다 그런 게 있지. 무언가를 너무너무 비판하고 싶고 너무너무 반대하고 싶다면 결국에 그쪽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인간들이 있지. 그래서 이제 가다모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전통이 중요하다는 게 뭐냐 하는데 이제 가다모의 진리학 공부 가장 이제 흥미로운 부분 선입견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 무슨 뜻이냐면은 선입견이 독일어로는 이제 Vorurteil이라고 합니다. 푸어 워탈? Vorurteil. 푸어 워타일. 어허. 여기 이제 근데 이제 가다모는 여기 하이픈 하나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후어라고 말하는 거면 이게 뭐뭐의 전, 앞선 이런 뜻이고 우어타일은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판단 혹은 점에서는 이제 판결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선입견은 뭐냐? 선입견은 이해를 하는데 제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해야 우리가 되는 것이다. 이해를 하는데 반드시 이미 수반되어 있는 것. 아하. 왜냐면은 포워타일이 선입견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단어 뜻은 그런데 이거 중간을 이제 나눠서 보면은 그냥 앞선 판단인 거예요. 말을 하자면은 여기로부터 전통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전통 혹은 역사적 맥락 안에서 무언가 이미 해석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 해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진공 속에 해석이 툭 튀어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인 거지 제거한다고 해서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거한다고 하면 제거할수록 오히려 우린 이해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데 이게 또 조금은 미묘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선입견의 원천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성의 경솔한 사용이 있고 오케이. 권위에 의존함이 있어요. 가다모가 그러니까 가다모가 정당화시키고 싶은 정당화를 꾀하는 원천은 권위에 의존한 선입견을 긍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좋아서 나쁜 거지만 실제로 이거는 기존에 있었던 해석을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선입견을 권위에 의존한 선입견으로 두려고 하는 거고 이성의 경솔한 사용은 지 꼴린 대로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지금. 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 가다모가 생각했을 때 뭐 구제의 여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치 그 있잖아 그거 그 선입견이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러지 그 양자역학의 이야기들을 갖고 와갖고 시크릿에서 끌어당김의 원칙을 얘기하는 놈들 이제 뭐 이제 이성의 경솔한 사용 뭐 물론 그 안에는 욕망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걸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권위란 무엇이냐가 이제 또 이제 정의가 되는데 가다모 권위의 원천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통찰 이해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온다. 나보다 더 나은 통찰과 이해를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 오케이. 그러니까 말대로 그 인용과 발췌 인용 같은 것들을 다는 것으로서의 선입견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누가 더 나보다 더 나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하나 할 거 없이 여기서 빌려온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아주 짤막하게 그거에 대한 반론, 군대의 뭐 상명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이제 권위의 어떤 너가 말하는 권위의 뭐 반례 아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일축시킵니다. 권위가 드러나는 상식일 뿐. 그러니까 권위가 비롯된 곳은 결국에는 이제 더 나은 통찰 이해를 하고 있다는 다른 사람이 더 낫다라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 하나는 권위는 이성적인 활동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나은 통찰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서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라는 것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권위와 이성을 이렇게 대치시키는 거는 나이브하다. 약간 권위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들을 비이성적 혹은 이성이 모자라는 행위로 두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구나. 네. 뭐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계몽주의의 잘못은
이것이다. 여기서 또 칸트의 계몽이란 무엇인가가 비판됨. 이성과 권위를 마치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나눠놨기 때문에. 그리고 낭만주의자들도 전통 수호는 굿이지만 이성과 권위를 대치시킨 한계점은 여전히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올라가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전통에 대한 긍정이 흘러가게 됐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이게 제가 독해하는 방식은 이런 건데 하이데거가 네. 죽음으로 먼저 달려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 소리야? 나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하이데거가 뭐 죽음으로 먼저 달려갔다는 게 무슨 소리야? 먼저 죽었다는 소리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냐면은 존재화 시간에서 어허? 한 현존재한테 가장 고유한 것은 뭐냐? 현존재 그 현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현존재가 죽는다는 거. 아, 죽으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죽음을 먼저 달려가 본 다음에 비로소 현존재가 고유한 현존재가 될 수 있다가 존재와 시간의 주된 내용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뭔가 그 방향을 그 철학을 전개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것들을 검토해 나가면서 이제 그 방향성이 좀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언급을 한 거고 전통에 대한 긍정을 보여주는데 뭐냐면은 재밌는 얘기를 한 게 전통 혹 그리고 윤리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가 있는데 지테라고 하거든요. 이게 습속이라는 뜻도 있어. 그러니까 습속이라는 게 저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인습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의 습관들. 그렇죠. 어허? 근데 이것이 논리적인 검증 방식을 통해서 유의미해지나? 그건 아니지. 어허.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주장하면 저 지태는 그러니까 발음을 적으려면 대충 지태 이 정도가 되겠다. 지태는 증명 없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었으니까 해왔었던 것 자체로 유효해진다는 거구나. 그렇죠. 이거를 돌아가서 위에 방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전통에 대해서 전통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전통에 앞서 있었던 거에 대해서 왜 그 권위를 인정하냐? 저게 괜찮은 해석이다. 나은 해석이다. 나은 통찰이다. 이런 거를 이제 긍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윤리학적 긍정이 아니라 해석학적 긍정을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인신공양적 전통이 남아있었던 곳에서의 그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 같이 얘기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윤리학적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전에 일단은 해석학적으로 그쪽의 텍스트를 읽거나 뭐 그럴 때 우리가 그 이런 전통들 속에서 만들어진 텍스트를 읽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줘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해석학 이 논의만 따라서 봤을 때는 그런 인신공양점이 습속에 있는 곳에서도 그들이 인신공양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증명 없이 유효한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효하다는 게 이게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이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느냐, 작동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아하, 오케이. 네. 그러면 근데 전통이 항상 이어지나? 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앞서서 권위라는 게 더 나은 통찰을 제공하는 인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도 그것이 인정될 때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 전통이 더 나은 통찰을 제공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해당 권위는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지. 더 이상 이제 그 유효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전통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일어나는 어떤 현상, 그 의미가 어떻게 나오느냐,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게 어떻게 실행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통과 전통, 혹은 여기서는 뭐 전승이라는 단어 나오고, 뭐 사람 단어 되겠죠. 이 맥락과 해석, 그것을 지금 지금 살아가고 있는 해석자의 맥락, 이거를 각자의 여기 맥락을 지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어질 때, 가다모의 말로는 지평이 융합될 때, 의미와 해석과 이해가 일어나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존나 어렵네. 그렇지만 일단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리쳐서 말하자면은 과거 없이 현재의 뭐가 잘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오케이. 이런 정도로 해서
역사적인 어떤 맥락에서 보편화라는 문제도 가다못해 치워버리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슐라이어가 말했던 재구성의 방식, 그 슐라이어 말에 따르자면 그 전통에 되돌아가야 되는데, 그 전통을 우리한테 이제 닥쳐오는 거고, 그 닥쳐오는 것과 내가 뭔가 이제 융합되는 순간, 내가 텍스트와 마주치는 순간,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그 뭐 텍스트가 처음에 어떻게 일어났었고, 누가 어떤 마음가짐이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뭔가 생애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이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과 이런 거를 고려해 가면서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정도가 이제 오케이. 2부의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3부, 마지막 3부는 좀 짧게 가나? 3부가 얼마 없던데, 양이? 3부가 이제 짧은데, 어허.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자면은 네, 3부를 열어줄게. 3부. 어, 어, 3부의 내용은 언어를 통한 해석학의 존재론적 전환이라고 써있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언어와 존재가 이제 뭐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전리와 방법에서 나오는 구절은 아니지만 그 전집 2권인가쯤에 나왔던 내용인 건데, 우리는 언어 속에 산다가 어떤 하나의 요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어 속에 산다. 오케이. 무엇이냐?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의미를 찾게 되고, 아까 조금 좀 꺼림칙한데 찾게 되고, 해석한다. 오케이.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언어를 통해서라는 게 무슨 말이 되는 건가? 그래서 가다모가 언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편적 매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어떻게 전달하는 그런 어떤 보편적인 매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매개, 어떤 보편적인 매개냐면, 그러니까 그 존재와 방법, 진리와 방법을 이제 이 부분쯤을 읽다 보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시 하나가 떠오르는데, 그 김춘수의 꽃 있잖아요. 그치. 비로소 그것에 대한 뭔가 이해가 졌을 때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 한 존재자 혹은 사물에 이름이 붙었을 때 그 이름은 그 사물을 매개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이라. 언어가 그 중간 매개체가 되어서 저기에 있는 존재자 혹은 사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매개해 준다는 거. 그런데 언어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완전한 언어를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언제 그 자체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한 실험이 현재 약간 완전한 언어에 대한 얘기들 가끔 있지 않나? 과학적인 실험도 있을 테고 한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가다모가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계몽주의적 이상입니다. 제 해미병과 맥락과 모두 배제된, 여기 좀 나쁘게 말하면 배제된, 추상된, 지고지순한 무언가로서의, 이거 가다모가 보기에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그 전통 마주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언제나 맥락 풀어치면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어가 한계가 있다는 것인데, 계몽주의적 언어가는 거대한 스킵니다. 역시 그렇죠. 전공자들의 선동은 달라. 오케이. 이런 건데,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나?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뭐
주의적인 어떤 방향으로는 흐르진 않는다. 왜? 앞서서 이 2부에서 보았듯이 전통이라는 지평과 해석자가 있는 지평이 융합되면서 언제나 새로운 이해가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이해는 결국 다른 이해도 이제 이행이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은 언어는 언제나 그 매개하는 지평이 혹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비록 지금에는 우리가 뭔가를 언어화시켜가지고 이게 우리가 뭔가 계속해서 뭘 하다 보면은 언어가 확장되어서 우리가 그거를 말할 수 있게 된다,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게 3부의 아주 대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이 융합의 과정은 플라톤이 보여주듯 대화다. 그래서 과거의 지평과 텍스트와 현재 해석자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의미가 새롭게 드러나고 언어의 뭔가 이제 이해의 어떤 지평 같은 게 확장되고, 그러나 전통 자체가, 전통의 지평이 해석자의 지평을 완전히 먹어버린 것도 아니고 해석자의 지평이 전통의 지평을 완전히 먹어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대화가 계속해서 여지를 남기는 대화고, 플라톤이 대화편에서 보여주듯 이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되게 이 시대 사람들 되게 대화 좋아한다. 되게 대화를 되게 좋아해. 왜냐면 이 시대에 EH카가 있었잖아. 그치.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가 역사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맞죠. 되게 대화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모의 그 진리화 방법 1, 2, 3부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제 조금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그 하버마스 얘기를 아까 저기 잠깐 했기 때문에, 이제 가다모 70주년, 이제 가다모 탄생 70주년 기념 어떤 논문집 이런 데다가 글을 하나 씁니다. 뭘 쓰냐면은, 슬라이드 하나 쓸게요. 뭘 쓰게 되냐면은, 잠시만, 이거 네. 이렇게 세로 해서. 감사합니다. 대화? 하버마스의 반응. 대화? 좋다 이거야. 근데 그 대화가 제대로 된 대화임은 누가 보장함? 여기 약간 인식론에서의 회의주의적 머시갱이가 여기서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시를 든 게, 두 명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 딴 얘기를 한다. 아니면 이게 적절한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국어반 논쟁 같은 거 있잖아. 그치. 존설의 중국어방 논쟁에서 그 영국인 넣어놓고선 중국어 카드 주고 빼고 하면 나중에 이 자식이 지금 중국어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론 이제 하버마스가 중국어방 논쟁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거를 어떤 상황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대화라고 할 수는 있냐? 그러니까 대화의 건전함, 그러니까 온전함, 이런 거를 말하려면 대화 밖에 무언가가, 그치. 관측자가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척도로서 기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가다모의 해석학에 따르면 우리는 이데올로기나 지배적인 이념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다. 언제나 전통이 대한 영향을 끼치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버마스랑 논쟁을 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게 한 70년대, 1970년대 이야기였고, 그 60년 잠깐 얘기를 하면은, 60년대에는 에밀리오 베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법학. 갑자기 왜 내용이 사라졌어? 그 냅두고 하지. 납득할까? 내가 줄게.
상태에서 잠시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 아래 거에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된다. 그러니까 60년대에는 이제 에밀리오, 그러니까 진리아공부 출간된 이후에 음흠. 직후에 베티라는 이제 이탈리아 해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은 봐봐. 비판, 가다모에 대한 비판을 뭐라 하냐면은 해석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음, 꾸준히 마련되어야 해. 그렇지. 그 규준이 정합한지에 대해서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인정해야 할 해석이 또 많아진다. 너무 많은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해석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러니까 2단을 가려낼 수가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의 어떤 그 비판 지점이 좀 비슷한 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척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 해석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80년대 얘기를 한 번 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사를 하나 하겠습니다. 80년대에는 누구랑 대적을 하느냐? 리다와 이제 데리다가 아하 여기서 데리다가 나오는 거구나. 가다모가의 주장을 이제 살펴보면 앞서 대화를 해야 한다. 그 대화를 통해서 지평을 융합해야 한다. 너와 나 손잡고 해피 말하자면은, 그래서 대화를 통해 우리는 합의하고 공통의 지점을 무수한 악수 요청이 왜 이렇게 많이 와? 딱 이게 가다모의 주장이었어요. 데리다가 반론을 합니다. 뭐라고 반론하냐면은, 대화? 너 맨날 항상 대화가 잘 되던. 그리고 지평의 융합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해서는 이해의 선이 이런 개념을 써 파리에서 강연 같은 거 했는데 거기에 이제 데리다가 있습니다. 네. 이걸 하는데 여기에는 오래된 로고스 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어 보이는 걸. 그러니까 너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장악하고 싶은 거 아니야? 네가 대화를 잘하니까 네가 대화를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냐? 뭘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의견하고 똑같은 의견을 가지게. 내가 그치. 가지고 있는 이해를 똑같이 가지게끔 이제 의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그거는 뭐 그렇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데리다는? 이제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반론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가다모가 재반박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그래도 이해의 선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해. 뭐 솔직히 근데 가다모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어쩔 건데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면 이걸 부정하면은 그럼 주먹으로 싸워서 이긴 새끼의 이야기를 가져가자, 이 이야기밖에 더 되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화의 불가능성, 그러니까 이 공통된 무언가에 대한 불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건데라는 게. 그러니까 너 또 이 프랑스 새끼 또 비판만 할 수 있지 비판에 대한 대안이 없구만 하는 그 해체 이후에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렇죠. 가다모가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의 어떤 뭐 비판도 듣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자기 주장은 바꾸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뭘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치. 근데 솔직히 그거는 어떤 실천을 염두에 두는 사람 입장에서 맨날 똑같아. 그놈의 씨발 무위의 공동체니 뭐니 얘기 들어도 그러면 어쩔 건데? 너가 반장을 맡았는데 무위의 공동체 같은 소리 하고 있을 거야? 막 이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맨날 프랑스 철학하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그래서 가다모는 가다모의 이야기를, 데리다는 데리다의 이야기를 딱 저렇게 했는데, 저게 학계의 정설. 정설적인. 저기 지금 유튜브 댓글로 아니 그러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대화가 아닌 걸 대화랍시고 한 거를 학계의 정설적인 평가로 남겨놓는다는 거잖아. 저게 대화였나? 그냥 서로의 저것도 대화겠지. 서로가 얼마나 다른지만
알게 된 거라서 어떤 합은 일어나지 않았으나 비교는 하게 되었다 이런 거 아니야? 기념이 지금 만나지만 잔치였지만 먹을 거는 그닥이었다. 그치. 소문난 잔치에 뭔가 먹을 건 없었고 대화합 같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냥 서로 얼마나 다른지만 보고 끝났다.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받고 종료되었다. 이제 끝입니다. 그렇군. 그래서 가다모의 어떤 간략한 어떤 생애 배경과 진리아 방법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진리아 방법 이후에 가다모가 어떤 그 논쟁을 다른 사람들과 이제 그 논쟁을 하면서 이어졌던 흐름이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오, 재밌었다. 지평융합 대실패. 그렇죠. 이제 이게 그치, 지평융합을 그치. 근데 사실 지평융 그치, 지평융합을 하려고 했. 어떻게 보자면 데리다 입장에서는 지평의 융합이 어떻게 되냐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데리다는 가다모는 가다모대로 오케이 우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었다. 그러니까 트라이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어떤 대화의 모범은 플라톤적인 것인데 이것은 상대방을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나하게 열어준 것이다. 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다. 이 정도에 대해서. 상대방을 장악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러니까 오늘의 실패도 너의 입장이 명료하게 만들어짐으로써 의미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제 플라톤의 대화팔을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거는 무슨 말인가? 근데 그렇죠. 결국에 플라톤은 대화에서 결국에 본인을 장악하잖아. 그게 또 문제긴 하죠. 그거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잠깐만,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잠시만. 이거지. 그치. 실패하면 입장의 명료화, 성공하면 장악 아닙니까? 지평의 융합 아닙니까? 이거 아니야? 뭐 이제 무적 같은 거가 되겠죠. 이제 아무튼 이제 가다모의 데리다의 만남은 이렇게 이제 종료가 되고 나중에 이제 한 87년쯤에 데리다가 이제 나를 이제 로고스 중심주의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쓰는 글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 텍스트에서 자기가 낭만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특히 슐레겔에 대해서 얼마나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슐레겔이 누군데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자, 플라톤 대화 펜트 소크라테스 와라락 얘기하고 글라우콘 같은 애들 옆에서 추임새 넣는 게 졸라 분하지만 맞는 말이야. 하나도 안 분해. 그 고르기아스를 이제 같이 저번에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청중 피곤해하니까 짧게 얘기하게. 그리고 지는 막 그치. 아무튼 이런 정도의 얘기로 이제 가다모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다모에 대한 이야기로 클립을 잘 놓으면 되겠구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학에서 다루게 되는 사람들과 주요 저서를 준다면 일단은 가다모가 있고요. 가다모에서 진리와 방법? 네.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가다모는 사실 그 번역된 게 많지 않아요. 마치 학회장이나 학 발표자. 그쵸. 지금 근데 뭔가 계속해서 나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두려움이 좀 엄습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밑에 달아놓으면 됩니다. 위 이야기는 전공자긴 하지만 확실하진 않으니까 반박시 네 말이 맞음. 그렇죠. 대화를 찾아내야 돼요. 그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번에 우리 칸트 전공자도 반박시 혹은 문제가 생길 시 EBS 편 이렇게 딱 확실하게 드러났었잖아. 그리고 뭐 하이데거도 이제 존재와 시간은 일정 부분 해석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하고 그렇다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슐라이어마허
번역본이 있어요. 해석과 비평이라는 아마 저기 책으로 있을 겁니다. 해석과 비평. 네. 오호, 오케이. 신약성서? 아니구나. 권종 선생님이 그 해석과 비평 말고 슐라이어 맞지 않나 뭐야? 해석학과 비평이구나. 헤어 매너이틱 인트 그래. 크리틱이니까. 해석과 비평은 딴 거였었어. 오케이. 슐라이어 마어의 해석과 비평.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예전에 번역되고 이제 절판된 지 한참 돼가지고 이게 중고가 45만 원이라고? 잠깐만. 이게 되나? 뭐 국회도서관 같은 데 가서 봐야지 이런 것들은. 이거 국회도서관에서 또 돈 내주면 또 저기 뭐 복사해서 주더만. 재본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오케이. 내가 만약에 해석학을 조금 더 보고 싶거나 그러면 나중에 한번 이건 보러 가면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사실은 앞서 뭐 성사 해석하든지 이런 거는 너무 저기 저도 잘 모르고 저도 이제 개론서를 보면서 이런 책들이 있다는 걸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이제 공격적으로 읽어보지 못했고. 폴 리퀘르. 리퀘르는 왜냐면 그냥 이 위키 백과에다 치니까 해석학했을 때 슐라이어마랑 딜타이 가다머 이렇게 뜨는데 딜타이도 있었지 않나? 딜타이도 있었죠. 딜타이도 이게 그러니까 저는 리퀘르를 많이 읽지 못해가지고. 아하. 폴 리퀘르는 그건 해석의 갈등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허. 이게 굉장히 다방면적인 어떤 주제들을 다루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목차를 보다 보면은 해석학과 구조주의, 해석학과 정신분석학, 해석학과 현상학, 악의 상징 해석, 종교와 믿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학과 기타 여타의 어떤 재반 학문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책은 볼만할 것 같은데 이게 다 근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또 하면 이게 정신과학에서 이게 뭐였더라? 이게 그 고려대 김창래 선생님이 한 것 중에 있는데 해서의 역사적 세계의 건립이란. 근데 해석 이거에 오케이. 근데 이거에 발췌 번역된 것이 있습니다. 체험 이해 표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 기억상에는 이제 이게 여기 같은 저작에서 발췌 번역한 걸 텐데. 아하. 체험 이해 표현 이한우역 이렇게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지금 체험 표현 이해네. 체험 표현 이해. 이게 아마 발췌 여기 같은 저작 이거는 완역이고. 체험 표현 이해. 오케이. 오케이. 찾았어. 그 완역일 때는 정신과학에서의 역사적 세계의 건립 이거고 발췌역이 체험 표현 이해가 되었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해석학에서 다루게 되는 사람들과 주요져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개론서 몇 가지 얘기로 근데 제가 이제 리차드 팔머가 쓴 해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고요. 아하. 네. 웅그런이라는 사람이 쓴 이 가다머 연구관인데 철학적 해석학 인문 내적 언어를 위한 끊임없는 대화였나? 이게 조금 근데 이제 두 번째 책은 좀 더 다루는 범위도 많아요. 그리고 뭐가 또 있나? 지금 집에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을 텐데. 이 정도? 그럼 얘는 일단 얘를 여기다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시죠. 예. 오케이. 일단은 이거 두 개를 먼저 읽어보고 가능하면 그때 가다머부터 천천히 보는 게 낫다. 순서는 그러니까 가다머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가다머가 문체가 되게 평이해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요 위에 이 내용들을 한번 얻었으니까 이 위에 내용들을 가이드라인 삼아서 할 거면은 일단 그래도 가다머부터 시작하는 게 편하려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다머라는 사람 막 하이데거처럼 막 엄청난 언어적인 기교를 부르는 사람은 아니고. 나 하이데거 못 읽겠어.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이런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다머 먼저 읽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가다머가 글 쓰는 스타일이 정말 온갖 시시콜콜한 것도 막 가져오면서 그러니까 평이한데 뭔가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정말 많은 비유를 드는 건가?
네, 정말 많은 어떤 논거들, 근거들,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막 가져오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네. 그 역자들이 이제 저기 역자들 후기에 보면 진량고 역자 후기에 보면은 참고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진 부분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데 좀 버거운 사람이구나. 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렇군요. 아,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실 내가 오늘 그 인문학 네, 그 머시킹이 그거 있잖아. 인문학 네, 콜로키움이었나 그거. 네, 네. 그거 진행하면서 사실 뭐 되게 재밌었어. 오늘은 통일인문학 이야기였었거든. 그래서 어, 아 그렇구나 그랬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재미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재미는 없었어. 하지만 역시 그치, 스트리밍으로 하는 이런 약간 거리의 철학이 훨씬 더 재밌었다. 아 오케이. 해석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뤘고 뭐 쭉 하면서 해석학의 어원이랑 해석학의 과제들 음, 그리고 해석학을 설명하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뭐 해석학의 분류들 그리고 그 분류들의 결론으로서 슐라이어마어가 얘기했던 해석학의 과제. 근데 이 음, 음, 과제랑은 별개로 또 가다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해석학에서 제안하는 방향들 그리고 뭐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해석학이 지향해야 되는 혹은 뭐 철학이 지향해야 되는 게 대화다. 오케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리자랑 이야기했었던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석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책들을 천천히 봐보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개론서 2권까지 아 음. 좋습니다. 이제 대충 어디 가서 해석학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뭔지는 모르는데 들어보니까 이런 거랬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뭐 이제 어,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뭐 이제 정신없이 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음흠. 뭐 벌써 한 뭐 2시간 넘게 하고 있는 것 같네. 3시간? 3시간 넘게 힘들다. 일단은 오케이 재밌게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또 요거 이렇게 싹 따갖고 하나의 그 영상으로 한 3시간짜리 영상을 올려놓으면 될 것 같더라고. 사실 아무도 안 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겨놓으면 일단 내가 공부한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모두 다 내 공부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 이게 뭐지? 예전에 그 아버지가 저기 예전에 원자력 저기 연구 지금 이제 아, 은퇴하셨지만 연구소 다니실 때 저기 그 연구소 소장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더래. 그러니까 소장이다 보니까 이제 밑에 이제 자기 뭐 후배들 있고 그럴 거 아니야. 음흠, 어디 가서 책을 한 더미를 사온대. 음흠. 그다음에 다 나눠주면서 이거 언제까지 그 정리해가지고 PT를 하라 그런다 하더라고. 진짜 잔인하다. 와, 진짜 무섭다. 와, 양심 있냐? 아니, 알고 있는 사람 초빙해서 듣는 것도 솔직히 미안한 건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지식에 외주를 준다고? 아, 그런 식 역시 공부나 챗GPT 이전에도 이미 다 챗GPT가 있었다니까. 안 나와 하면서. 역시 고대의 챗GPT들. 그리고 이제 저기 지금 잠깐 자꾸 이게 자꾸 뭐가 생각나는 게 문제인데 이게 그 해석학에 대한 개론서긴 하지만 이게 네. 은근히 비평사인 것도 도움이 돼요. 비평사. 응. 오호. 그러니까 논문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독일 비평사. 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논문을 쓰면서 이제 또 참고했던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여기 김주연 선생님의 음흠. 독일 비평사라는 책이 있어. 이거를 지금 품절되고 그러는데 이거 차를 보면은 슐레겔, 딜타이, 니체, 프로이트, 브레이트, 가다머,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이 다 오호. 이거 해석학과 그다지 멀지 않다. 오호. 이런 책인데 최근에 이번 7월에 뭐가 나왔냐면은 음흠. 그 진리화 방법이 우리나라에 지금 1, 2고 이렇게 1, 1, 2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음. 이건 되게 원은 일부만 번역한 거고. 그치. 2가 2, 3부 합쳐있던 것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번역본 2를 번역한 그 서울대의 이봉배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음흠. 그분이 최근에 괴테에서 루카치까지 독일 비평사 읽기라는 책을 한번 음흠. 여기도 보면은 괴테의 상징과 알레고리 개념. 알레고리 아까 앞서서 이제 한번 했었죠. 음흠.
그다음에 슐러의 미적 교육론. 앞서서 가다모가 슐러에 대한 비판 지점을 다뤘었죠. 음흠. 그다음에 뭐 노발리스의 낭만주의자, 슐레겔의 낭만적 보편시 이용과 시스템, 칸트의 계몽 개념, 헤겔 미학, 그다음에 니체의 언어공과 비판 의식, 쭉 나가서 프로이트도 나오고 하이데거 나오고 블루멘베르크, 아까 은유 얘기하면서 블루멘베르크 가다머의 해석학도 나오고 벤야민 아도르노 이런 어떤 그다음에 루카치의 뭐 소설론 뭐 이런 것도 이제 막 이제 다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학과 비평이라는 게 좀 발을 맞춰서 같이 가는 게 있다. 음흠. 곁다리긴 하지만 저런 거를 읽는 것도 도움이 될 법하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슐라이어마호의 그 저기 저서 제목 자체가 해석학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평이라는 거 비평으로서의 학문이 약간의 해석학이랑 결이 좀 닿아 있는 게 있구나. 그렇죠. 비평을 하려고 하면은 작품을 해석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군. 그렇기 때문에 비평에 대한 이야기도는 꽤 괜찮다. 네.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빡세던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다음 학기에 만약에 해석학을 하면은 조금 더 가이드라인 잡힌 상태로 공부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뭐 그냥 내 교양이 되는 거고. 근데 일단 내가 뭐. 해석학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내가 저 해석학 쪽 관점들에 동의를 많이 해. 대부분. 근데 현 시점에 와서는 다들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가다모의 글을 읽으면은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함? 재미없네 하고 이제 치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구만. 뭐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65년 전에 나온 책이긴 하니까. 오케이, 좋았어. 감사합니다.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만간 제가 치킨을 사겠다. 조만간 끝나고 치킨을 먹든가 합시다. 드디어 해석학을 가지고 뭔가 입에 넣는 순간이 왔네. 그게 뭐야? 그렇구나. 그치. 아직 해석학이 돈을 벌어주지 못한 상황이군요. 그렇죠. 돈은 행정실에서 벌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치. 근데, 오케이. 알겠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이야기는 대충 이랬었고, 뭐 전공자긴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반박시 네 말이 맞음으로 결론을 지어봅시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 가다모를 주로 공부를 했지 해석학 전체에 대한 공부에 대해서는 많이 미진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해석학 전체에 대해서는 개론서에 의지를 하고 개별 텍스트들을 1차 원전들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의. 근데 뭐 원래 그렇게 가는 거지. 원래 그렇게 해서 박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수 되고 그러면 이제 씨발 아무도 모르네 그러는 거지 이제. 몰라 나도 어떻게든 되겠지. 일단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해봅시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이제 한 4시간 정도 한 것 같네. 조만간 봅시다. 아이고 들어가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